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임시 공휴일이고 쭉 구정이라서 예, 뭐 사실 매년 입진 않지만 그리고 또 나가서 뭐 할 때 움직일 때 입는 건 아니지만 그 집에 있는 예, 전통 한복이라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명절 때는 한번 입어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거풍도 하고요. 그쵸? 예, 한번 또 이렇게 손질하기도 하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막내 동생 결혼할 때니까 2002년쯤 됐나 봐요. 예, 그때 옷인데 아직 맞으니 다행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막 한복을 입고 막 명절을 즐기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국내외적으로 예, 그런 시절인데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나갈 이 사도행전 그 20 그 1장 뒷부분, 즉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쭉 펼쳐지는 그리고 28장 끝나는 때까지 그 긴박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놓고 봤을 때 막 이렇게 사실 이제 한복 입고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아닌 거죠. 예, 그냥 뭐 절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입은 거고요. 뭐 이 내용에 대한 혹은 뭐 이 시국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관심 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걸 한번 이제 조금 변명을 해봅니다. 21장 사도행전이고요. 17절에 이제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거든요. 그 뒤에 이야기들이 우리 낭낭님들도 상세하게 아시고 계시고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서 연구나 뭐 성경 공부하실 때마다 이 뒤에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또 배우시기도 하고 묵상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뭐 조금 저랑 여기까지 오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약간 포인트가 예, 뭐 윤리학, 사회윤리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의 한 사람의 독특성인지 개성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포인트가 글쎄요. 쭉 들어오신 얘기들하고 좀 다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짚는 편이라고 피드백 해주시는데 그건 다른 거지. 그쵸? 뭐 틀렸다거나 아니면 더 뛰어나거나 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묵상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합쳐지고 두터워지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두껍게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큰 범주에서 미드라시적인 성서 읽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뒷부분도 제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 순교를 했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야기가 앞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다니는 동안에도 회당이 있는 곳마다 다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어떤 경건한 신자로 살려고 애썼던 열혈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면 막 쫓아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는지라 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율법 사수자들의 센터, 중심지인데 쭉 계속 이방인 선교만 하고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마당이니 더군다나 사실 그 한 15장쯤이었나요? 그때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의 바울하고는 사뭇 그동안의 행동이라던가 유명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입지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른데 그 입지라는 게 이방 교회에서의 입지인 거지 그 모든 그 활동이 크면 컸을수록 예루살렘에선 점점 더 화가 나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말 처단 대상자로서 등장하게 될 만한 커다란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겨우 회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좀 어느 정도의 그 인정 내지는 그 활동에 대한 뭐 권위, 오토리티 이런 걸 얻기 위해 했던 그 주니어 시절의 바울하고는 사뭇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되게 점점 층층이 하나씩 가면서 이제 그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은데 야고보 및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도 바울을 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초반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형제요. 바울에게 하는 얘기죠. 당신도 알지만 유대인 중에 여기 지금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고 너가 즉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을 통과해서 들린 얘기는 그건 거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전해 들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 온 것을 그들이 필시 들을 건데 이거 완전히 사망각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 초반부터 우리가 보여줘서 너를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의례를 이제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꾸준히 그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유대인의 의식대로 정결하게 살았던 삶이 아닌 거잖아요. 이방을 계속 떠돌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정결 의례를 행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의례 행하는 것 자체가 아마 비용이 드나 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낼게.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다니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모두 다 비용을 낼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들었던 게 뭔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겠구나라고 알지 않겠느냐라고 일종의 글쎄요. 뭐 팁이라고 해야 할지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뭐 속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요. 이런 것 일단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좀 안전장치를 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도 알지만 우리가 그 이방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거는 좀 해보자고 해서 편지를 보내줬던 게 있잖아요. 근데 실라는 그때 같이 가죠. 주를 믿는 이방인한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 음행을 피하라고 한 거 이런 거 편지로 다 했잖아. 그래서 이 안전장치랑 이방인들한테는 무시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 이런 걸 좀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막 엄청 극단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예, 동의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그 일회가 이제 거의 찼어요. 그게 2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쯤 되면 정말 이 사람들도 거의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던 사도 바울만큼이나 저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러고 움직였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계속 바울 동선을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사람인데 또 헬라인을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단 안에는 전체적으로 유대 혈통인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이제 반반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이방인인데 같이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헬라인까지 데리고 여기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막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트리거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즉 이 예루살렘들이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공간이고 지켜야 할 곳인데 여기가 그 이제 헬라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정책 할 때였는데 이 안에 막 그 일종의 타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의 신상들도 들어오고 막 그 제대로 안 되어져 가지고 성전이 막 더럽혀져서 헬라적으로 더럽혀졌던 바로 그 옛날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마카비도 나중엔 더 타락해 버립니다만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와 하고 동조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종교적 열정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 정화를 했던 거예요. 이 거룩한 공간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방 신들이 막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유대인들의 아주 그 뿌리 깊고 집단적인 분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화 작업을 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성전인데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갔다고 이제 막 부추기는데 29절에 보면 해명이 나와요. 여기 드로비모라고 이제 에베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하고 함께 시내를 다니는 거를 봤는데 그 사람도 성전에 갔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9절에 유추해 보건대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예민한 시국에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하지 않은 행동인데 굉장히 큰 소요를 불러올 만한 행동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나이브한 사람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자꾸 요즘 이야기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요. 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렇겠습니다만 전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카더라가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라든가 국회 청문회라든가 공식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내용 그 어떤 내용들의 녹화본 이 지금은 저희가 안방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천, 그러니까 1차 자료죠. 그러니까 누군가 해석한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참 어느 정도는 한 발자국을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거나 청문회가 진행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도 저 한 동일인의 여기서의 증언과 저기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이렇게 봐가면서 중요한 건 사실을 먼저 직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지금 저도 막 거의 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된 느낌, 누군가를 변호할 생각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 판사가 됐거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진짜 예민한 시국에는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는데 소문은 그렇게 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카더라의 소요 속에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흥분을 했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요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지금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군대는 아시다시피 여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의 군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을 때는 일단은 소요가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천부장이 왔는데 바울을 잡고 결박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무리 가운데서 34절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지금 이 말은 이런 말과 저런 말이라는 건 내용의 부분도 있지만 뒤에 가면 오늘은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국의 말, 그러니까 이 모국, 왜냐하면 닥친 천부장은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릭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헬라어를. 예, 뭐 아주 단편적인 뭐 히브리어는 거기서 살려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어떤 해명을 하는 언어들에서는 헬라어로 누가 또박또박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굉장히, 왜냐면 뭐 열혈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임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 말로 막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고 시끄러웠을 거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를 진짜 뭐 미군이 통치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가 싫으네요. 근데 어쨌든 미군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What's going on? 이랬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아니 아저씨 좀 군인 아저씨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이런 말과 저런 말이라는 걸 저는 내용보다는 언어로 좀 읽히게 됐어요. 이게 뒤랑 연결해서 보다 보면 누군가는 이 사람 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 뭐 했던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그릭을 사용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헬라어를 뭐 얼마나 유창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잡아가지고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백성은요 바울을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막 이제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의 묵상은 37절부터 40절, 여기가 저의 집중 묵상 부분인데요. 거기가 이제 뒤에 보면 그 바로 이어서 2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해명하거나 이제 변호한다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연설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직전까지의 내용이 오늘은 저의 이제 중점 부분인데,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즉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38절에 보면 그리크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뭐 그런 거죠. Let me explain what's going on here. 내가 좀 설명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저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시에서 태어났고, 그쵸? 내가 백성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이 말할 기회를 주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해봐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조금 높은 곳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한테 뭐 이렇게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하라고 한 뒤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헬라어가 아니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 즉 고국의 모국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일 테니까요.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의 묵상 부분인데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 따로 떼더라도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연설을 다 끝까지 할 수 없을 만큼 중간에 소요가 또 한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소요가 막 크게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뭐 죄인이든 아니면 이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이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제 보호가 될지 뭐가 될지 끌고 가야 되는데, 유대인, 즉 그 피식민 지배 계층의 누군가인 한 사람으로 대하려다 보니까 이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지점이 나와요. 거기는 한번 사실 언급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중간에 그 연설이 그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막 천부장이 저거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치하일 때 소요를 일으키는 한국인을 데려왔는데 한국인 막 함부로 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죽줄로 매고 치려고 할 때에 2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로마 시민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로마 시민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물어보는데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고 보면은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은 아닌 거죠.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히스토리도 들을만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로마의 직접적인 영토 안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뭐 얻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 사람 로마 시민이야?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게 나와요. 왜냐면 자기가 죄의 제목이 뭔지도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박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중 언어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에서 그가 독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역량,
대한 부분이라는 걸로도 쭉 저희가 충분히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요. 유대인을 향하여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헬라인을 향하여는 그리크,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 이중 언어뿐만이 아니라 전통 자체도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의 전통이 아주 핵심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유대인으로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도 엘리트로 살아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언변술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번역 가능성, 예. 이 중재 가능성, 글쎄 외계 가능성, 이런 역량에 대한 문제를 오늘은 저는 조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저나 낭낭이들 모두 이런 역량을 두 개를 다 가져야 돼요라는 걸 주장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글쎄 happen to be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이 두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역량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역량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오늘 하다 보니까 약간 왜 우리로 치면 이게 비교하기 좀,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인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하고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지만, 한 번쯤은 소영의 게스트 제가 정말 되게 찔끔찔끔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녀석을 한번 게스트로 초청을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들 기질이 뭐 아무리 등 뒤만 나오게 한다고 해도 게스트로 출연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소영튜브 초반에는 편집자로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이렇게 밖으로 막 드러나게 말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라서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제가 제 아들아이 이야기는 자주 안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요즘 이렇게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그 여자 교수님께서, 여자 교수라는 이야기는 뭐 교수가 남자가 더 다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자라는 걸 밝히는 이유는 엄마로서, 또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이제 극우적인 성향에 있는 어떤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끄집어냈나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막 쓴 게 있는데, 그걸 놓고 뭐 여러 가지 찬반론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야, 저렇게 아들하고 여전히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그 어떤 사고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엄마가 어딨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결국 그것도 기획의 하나다라는 거죠. 개별성을 가지고 고유성을 갖는 한 개인인데, 그러니까 어떤 한 닫힌 담론 안에서 계속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 성장 가능성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내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어 라는 모습이 보이고, 또 그 모습 가운데는 그 계획 속에 뭔가 엘리트 지식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는 일종의 있는 자, 가진 자의 어떤 그럼 그 경우는 허가 아니겠죠. 세죠, 그냥. 그 모습이 보여라는 것 때문에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막 논쟁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좀 보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건,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아들 자랑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전 반대로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제가 관찰을 하고 보면서 오히려 제 안에 있는 제가 몰랐던 욕망이 오히려 아들아이의 굉장히 다른 선택과 행동들 때문에 드러나는 거에 대한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들아이가 나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에 도저히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안타까웠는데 과정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선택이 옳았어요 라는 나눔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가 자랑이 될 것 같다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오늘 이야기랑 좀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제가 막 엘리트 교육을 시킨 게 아닌데도 나서 거기서 7년을 그냥 미국 생활권 안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이 아이는 그쵸,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도 없고 되게 편안하겠죠. 예, 제가 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7살 때 돌아왔어요. 그러니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 시민권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까지 아니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미성년자니까요. 이 아이를 데리고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근데 인터뷰할 때 서류도 막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5년 동안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막 영사랑 막 얘기도 해야 되고요. 막 되게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 아빠가 같이 가면 사실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제 애기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주권자였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한 얘기는 뭐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오늘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자라서 일단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적개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 그린카드만 해도 그걸 포기했다고? 저 여자?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 기록이 있으니까 저에 대한 적개감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자의 남편이 5년에 한 번 그거 잠깐 오는 건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부터 치면 이제 5년 한 3번쯤 갔던 것 같은데, 이유는 하나예요. 늘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지만 예, 늘 바람과 같음으로, 예, 어떤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이 좀 불가능한, 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서 늘 제가 준비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갔던 거고, 그러니 저에게 적개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 여자가 혼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상황이 마치 여기 천부장처럼 뭔가 약간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이 시민권을 사서 아이한테 유지시켜 주려는 극성 엄마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어쨌든 낳으면서 받았던 거를 연장할 왜냐면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아이로 보자면, 아이 시점으로 보자면, 그래서 진짜 한 3번 정도 진짜 고생을 하면서 연장을 시켰는데, 작년이죠. 24년도 작년 아이 생일 즈음이 이제 9월이었는데 만 25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 25세가 되면 우리나라랑 또 다르게 거기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시민권을 유지하려면요, 그러니까 꼭 미국에 갈 필요는 없고 대사관에 가서 무슨 국민 선서처럼요, 이제 시민이 되는 선서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까지는 제가 잘 지켜줬으니까 아들 너 이거 가서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오늘 바울 얘기하다가 이제 아들 얘기로 빠졌죠. 약간 명절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반반. 예. 근데 이 친구가 군대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군대를 갔다 온 이유는 미국 시민권자가 왜 군대를 갔나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2008년도인가부터 이 법무부에서, 요즘이 워낙 글로벌한 사회다 보니까 예전처럼 20살 넘어간 친구한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군대를 갔다 오면 한국 시민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중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법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 이 친구는 쭉 그냥 한국 시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투트랙을 위해서만은 아니었고, 이게 제가 안 썼더니 그냥 까매지네요. 그냥 어떻게 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 친구들이 죄다 군대 가니까 저희 아들이요. 원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군대를 간 거예요. 예. 근데 갔다가 초반에 엄청 힘이 드니까, 엄마, 나 괜히 왔나 봐. 뭐 이런 것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8개월 다 마치고 와서 포병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저도 같이 내내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는 기간 동안에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저랑 얼마나 통화를 많이 했는지, 저도 18개월 간접적으로 군대 통과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그러고 와서 이제 한국 시민권은 이제 쭉 보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서 선서만 하면 돼요. 왜냐면 앞부분에 제가 5년씩 하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잘 맞췄기 때문에
정말 애썼어요. 저 그 아기 때부터 사진을 그냥 쫙 붙여서 나중에 맨 마지막 거 할 땐 자바라로 쫙 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서 이제 선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어요. 여기가 사실 키포인트인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일종의 이기심이 있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는데, 제 입장에 제가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그게 만약에 다른 시민권이었다면, 뭐 케냐 시민권이라던가, 왜 하필 케냐가 생각났을까요? 어떤 다른 시민권이었다면 안 생겼을 욕망인데요.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은 일종의 기득권의 하나인데, 이거를 여지껏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편법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절차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내가 지켜낸 건데,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이중 시민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버리지? 라는 생각에, 제 딴에는 떡이 2개가 있는데, 떡 하나를 내려놓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욱하고 발끈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버리니? 이러는데 이 아이 논리가 정말 특이해요. 아무리 낭낭이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엄마 요즘 정세가 이상해요. 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얘기도 그렇고 뭐 주변에, 왜냐면 늦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우리가 나라에 의해서 소환될 수 있는 일종의 강제 징집령 같이요. 소환될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야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윤리학자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아들만큼은 저도 모르게, 외아들이죠? 내 아들이죠? 만약에 진짜 위기 상태가 된다면 얘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웃으면 안 되죠? 생각을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됐고, 그래도 머릿속에는 저는 나 배운 여자야, 나 책임감이 있는 여자야, 이런 생각에 그래 뭔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왜 네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는 이거 너무 안 썼더니 그래서 기질적으로요, 별걸 다 얘기하네요. 기질적으로 자기는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한 건 아닌데 비겁하대요.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막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도망도 칠 수 있고 이런, 동의해요. 그 에피소드로 나가면 나중에 뭐 아들 에피소드 1, 2, 3 원하시면 가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이 친구가 비열하진 않아요. 예, 분명히. 근데 비겁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옛날부터 보면. 근데 그 비겁함이 누군가를 해하려는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하면 저는 반대예요. 예, 자꾸 따르러 가면 저는 약간 별거 아닌데도 제가 잘못하지 않은 건데 잘못했다고 종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제가 비겁해서 살아남게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는 열사형. 예, 저는 캐릭터가 옛날부터 강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다 아시는데, 근데 제가 캐릭터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기질이 되게 어렸을 때 어랏? 쟨 저런 성격이네? 라고 보면서 이제 이렇게 왔었는데, 그 비겁함이, 어떻게, 기질적 비겁함이 누군가를 해하는 게 아닐 때는 제가 그냥 기분은 제 마음엔 안 들지만 놔뒀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해하는 방식이면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이 양쪽 자신의 기질과 오름과 그름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이제 힘들어하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잘 효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저도 모르는 선택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찔끔하면서 수긍을 하고 납득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엄마 나는 기질적으로 비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커다란 소요 상태가 있고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 친구들과 전역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강제 복귀가 뭐 복귀라고 해야 될지 제가 군대용을 잘 모르니까 뭐 소환이 될지 이런 일이 생겨나야 한다면 자기는 아마 자기에게 살 길과 끌려가는 길 이 둘이 있다면 자기는 기질상 살 길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내가 동의한다. 저희 아들하고 그런 얘기예요. 동의한다. 아마 너는 그런 걸 선택할 거다. 근데 엄마는 솔직히 좀 양가적이다. 일종의 의무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상황이라도 네가 대한민국의 20대 남자로서 그 모두가 같이 집단적으로 겪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함께 겪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네가 그걸 선택한다면 또 말리고 싶지 않은 솔직한 엄마로서의 마음도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근데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그래서 이 옵션을 차단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저는 자기에게 두 번째 옵션이 있다는 것이 자기는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18개월 동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친구들도 반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제 영어 이름이 네이튼이거든요. 친구들, 친한 친구들끼리 좀 얘기를 했나 봐요. 아주 엄청 고생을 하다 말고, 헤이 네이튼, 너 여기서 이러고 있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 친구를, 저 아들을 많이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엄마, 그 조금 더 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를 차단하는 게, 그게 내가 대한민국의 20대 남자로서 콜렉티브하게, 집단적으로 우리가 함께 겪어 나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득 당했어요. 그 말에. 그러니까 왜냐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겪어야 하는 동시대, 동년배, 뭐 동성의 친구들하고 다른 더 나은 선택지 하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건 자기의 삶의 태도를 너무 다르게 만든다는 이야기인 거였고, 전 설득당했고 동의를 했고 저희 가족 모르게, 왜냐면 난리 나니까요. 최소한 엄마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더래요. 엄마가 그걸 유지하는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하진 않았죠. 지금 가족들한테도 안 하는 마당에. 근데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전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바울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되게 좋은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하나 포기한 거를 맥락이 안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맥락을 연결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뭔가 굉장히 다른 세계,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답, 이런 것들이 이항대립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저희가 이 매개가 되는 방식이 어느 한쪽에 가서는 다른 말하고 이쪽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하는 방식도 안 되고, 이걸 대충 뭉뚱그려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이 정체성이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방식이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히브리 말로 하고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말과 헬라 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체성이나 그 공동체에게 통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전 갖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에게 뭔가 기득권, 글쎄요, 역량, 그게 뭐가 됐든 양쪽 세계를 오고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고즘, 그러니까 뭐 성향의 올고즘이 아니라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올고즘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 방법, 역량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는 더 잘 살고,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저는 매를 피하기 위해서 나 로마 시민권인데,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보를 줌으로써 저는 사도 바울이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선교의 가장 마지막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이방인 선교의 심장부인 그 당시로서는 로마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신도 하고 있었고 성령님께서도 감동을 주셨을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흘리기 위함이지 채찍질을 당하는 걸 모면해 보려는 그 어떤 되게 단발적인 정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결론적으로 이게 시민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사도 바울은 옳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전하려고 하는 이 보물 같은 이 내용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양쪽의 역량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기회주의적으로 내가 여기서 사는 확률이 높을 때는 여기에 붙고 저기서 사는 확률이 높을 때는 여기에 붙고 이런 방식의 역량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표면적으로 정당화하든 아니면 사실 저도 몰랐지만 깊숙이 내면적으로 뭐 내 아들쯤이야 라고 어떻게 좀 예외 상태로 정당화를 하든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 이야기로 했지만 제가 그래서 끝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 자랑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마 낭나님들도 그러실지도 몰라요. 미쳤나 봐요. 미국 시민권을 25이 되어서 그때까지 유지하다가 포기했다고요? 막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저는 되게 동의가 됐거든요. 그 아이의 말이 자신의 기질과 한국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 자기는 떳떳하고 싶다는 거죠. 동년배들, 나는 같은 조건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거고 불이익이 있다면 같이 당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나아지겠죠. 저희가 점점 더 그런 세상을 어른으로서 만들어 가줘야 될 것 같고, 우리 2030 친구들이 더 힘든 세상을 물려받아서 더 애써가면서 복구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애써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댓글을 읽다가 정성껏 댓글을 달아드릴까 하다가 조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언어들이 전달이 될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낭낭님이 남겨주신 언어가 전달이 될 때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제 언어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낭낭님께서 이 현장성을 가지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제 기질상 오늘 저는 잘 관찰하고 오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요 라는 이야기를 어딘가 해준 그 콘텐츠가 있었는데 성실하게 따라와 주신 낭낭님 같아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도 하면서 현장에 있어야 그 이야기가, 전하는 이야기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포착되는 것이 훨씬 더 말하자면 그 정직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저를 비판하시려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좀 답답함.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느낌도 그 글 안에서는 저는 최소한 담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읽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좀 고민도 하면서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건 글쎄요, 너무 오늘 길어지네요. 근데 변명이면 누군가에겐 변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진 역량, 기질, 혹은 탤런트, 그리고 체력,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 경험치들이 결코 세컨핸드, 간접적 경험치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람마다 정말 치열한 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1차적인 전선들. 그리고 저는 글쎄요, 대한민국의 50대 여성으로서 갖는 그런 치열한 현장 경험들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사적 경험이 아니라 집단화할 수 있는 공적 경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직접 겪고 함께 투쟁하고 언어화하는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각자의 전장이 다르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길래 댓글에서 사상의 게릴라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게릴라전이라는 게요, 그게 큰 조직을 군대를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상황이 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예, 그런 일종의 전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얘기하다 아들 얘기로 빠지고 제 얘기로까지 왔습니다만, 이번 설에 예, 저희들 아무래도 편안한 설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귀 쫑긋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그리고 옳음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성찰하고, 또 어떤 각자의 삶 속에서 내리는 결단들을 수행하는,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하나면 하나대로, 둘이면 둘인대로 공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